자, 반갑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영국과 미국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혁명이 있었죠.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정치적인 혁명은 아니지만 산업혁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혁명도 봤고요. 이번에는 프랑스 차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인데 뭐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 지금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아니에요. 이 그림이죠. 음, 프랑스 혁명.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또 워낙 내용이 많고 길어요. 그래서 여러 강의에 걸쳐서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일단 요 그림에서는 요 인물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소년도 보이고 있고요. 요 여신이에요. 이거는 혁명의 여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사람은 노동자로 보이진 않죠. 좀 최소한 시민 이상 아닌가 이런 뭔가 자본가의 느낌이 물씬 나는 뭐 그런 사람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요건 이제 외젠 들레크루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프랑스 혁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프랑스 혁명의 배경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구제도의 모순인데 이걸 이제 프랑스어로 앙시eng 레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표현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배경으로 딱 콕 집어서 얘기하는 배경이 바로 이 구제도의 모순, 즉 앙시eng 레짐이라고 하는데 뭐 프랑스어를 외울 필요가 없겠지만 이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구제도의 모순이다. 뭘 보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느냐? 요걸 보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는 크게 세 개의 신분이거든요. 어, 성직자가 있고요. 제1신분 성직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2신분 귀족이 있고 제3신분 평민이 있는데 사실상 성직자랑 귀족은 같은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3신분들인데 이 3신분들 중에서는 시민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무겁게 부담을 하면서도 정치 사회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신분, 2신분 합쳐봐야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는데 어, 제3신분 이 전 인구의 98%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은 얘들이 다 내요. 얘들이 세금은 다 내는데 정치는 얘들이 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그래서 여기 이제 1신분 성직자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신분 귀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두 신분을 3신분이 평민이 되는 거죠. 얘들이 뭘로 떠받치고 있다?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정치는 얘들이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만이라는 거지. 세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정치는 니들 멋대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1학기 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점점점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귀족이 약화되면서 왕과 시민이 협조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은 왕에게 세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왕은 시민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중상주의 정책 이런 걸 해서 협조를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황에서는요. 왕이 시민을 협조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특히나 프랑스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왕의 협조를 받아서 뭐 왕이 이제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루이 14세도 뭐 이런 식으로 콜베르라는 재무장관을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상업을 중시하니까 주로 상업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이제 도움을 얻고 이런 그림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거기서 번 돈을 또 일부를 왕에게 세금으로 줘서 왕권이 강해지도록 노력해주고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 상황도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왕이 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세금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또 시민들이 원하는 건 또 잘 해주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시민들이 왕에게 불만이 쌓이겠죠. 그럼 그때부터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왕에게 세금을 줘서 왕이 우리를 돕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즉, 이 협의 관계가 뭔가 깨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기 위해서 왕을 밀어내고 본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려고 하는 뭘 일으킨다는 거야?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프랑스 혁명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으킨 반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조선 사회에서 뭐 농민 반란이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시민 혁명이잖아. 즉 상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시민들이 충분히 시민으로서 상인으로서 발전해 있어야 혁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왕과 서로 협조 관계를 위해서 세금을 내왔는데 근데 이제는 왕이 너무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거에 비해선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직접 정치 참여를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왕에게 세금을 내고 왕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을 밀어내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 요걸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왕을 밀어내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 요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목적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프랑스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 사회는 십자군 전쟁 이후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특히나 신항로 개척을 거치면서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절대왕정 때 루이 14세가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더욱더 상공업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민들 중에서 상공업자 즉 시민 계층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구제도의 모순의 해결을 원하게 되는 거죠. 즉 미국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미국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직접 이 미국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도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의 이런 성직자들이나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길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이제 18세기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혁명이 처음 벌어지는 게 1789년이거든요. 1789년인데 그렇게 보면은 영국에서 권리장전이 승인되고 딱 100년 뒤죠. 요 해에는 이제 굉장히 농사가 잘 안 돼요. 흉작이 들면서 주식이었던 빵 가격이 막 급격히 상승하고 그래서 뭐 이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당시에 이제 프랑스 왕비로 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이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예전에 배웠던 1학기 끝 무렵에 배웠었던 오스트리아의 절대 왕정 요제프 2세 여동생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건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고 어쨌든 제3신분즉 평민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정치 참여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도 하고 더구나 농사도 잘 안 되면서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16세기에서 18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에서 1700년대죠. 요때 이제 유럽의 전역에서 일어난 혁신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과 제도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창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제창한다는 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주장하고 또 이성의 계몽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꾀하려고 했다. 여기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뭔 얘기냐면 사실 십자군 전쟁 이전 그리고 이 이후까지도 사실은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어떤 구시대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상적인 특권은 요 귀족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 그래서 무조건 귀족들 중심, 무조건 교회 중심 이런 옛날 스타일의 꼰대 스타일의 생각을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게 이제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몽은 깨우치다라는 거예요. 깨우치다. 그래서 꿈에서 깨우치다 뭐 이런 의미인데 무조건 예수님 중심의 교회만 생각하고 무조건 귀족만을 떠받들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의 중심은 이성, 논리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귀족의 특권만
떠받들고 살 거냐? 언제까지 귀족만 특권을 누리게 하고 살 거냐?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냐?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생각의 중심을 기본적으로 그냥 뭐든지 예수님만 생각을 하니까 모든 질문을 예수님한테만 던지고 예수님 뜻대로만 뭐 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고 이러니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 귀족들의 특권만 인정해주고 귀족들만 떠받들고 살고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신앙보다는 이성을 그리고 특권보다는 합리를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하자. 조금 더 논리를 따지고 증거를 따지고 과학을 따져보자. 그다음에 제도도 무조건 귀족들의 특권만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보다는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귀족들만 특권들을 누리고 어떤 교회의 입장만 따라가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깨자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볼테르나 몽테스큐에 이런 프랑스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의 영향과 그다음에 이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혁명을 성공해낸 미국인들의 미국 혁명을 지켜보고 이제 프랑스인들도 조금씩 어떤 혁명의 기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랑스 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왕실의 사치가 심했는데 그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요거였어요. 지금 안 그래도 왕실의 사치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가 영국한테 이제 식민지 경쟁에서 깨지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독립혁명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걸 미국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혁명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근데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지가 되는 거지.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미국 혁명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무리하게 지원해주면서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왕이었었던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라고 하는 건 세 신분의 대표들이 만나는 거예요. 성직자 대표, 귀족 대표, 평민 대표 이렇게 제1신분이 성직자, 제2신분이 귀족, 제3신분이 평민이었잖아요. 각 신분들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삼부회예요.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 최소한 이 삼부회의 동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신분들의 대표가 모인다는 건데 사실 이것부터가 웃긴 거예요. 왜냐면 세금 누구한테만 걷어? 세금은 기본적으로 30분한테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30분한테만 물어보면 되지 왜 3부회를 모으냐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3부회 운영 방식이에요. 3부회가 운영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신분 대표가 100명 오고 2신분 대표가 1신분 대표가 100명, 2신분 대표가 100명, 3신분 대표가 100명 왔어요. 그러면 이거부터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 인구를 보면 얘네 전 인구를 따져보면 얘네 1신분, 2신분 합쳐서 2%란 말이야. 그다음에 3신분 다 합쳐서 98%예요. 그러면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신분별로 똑같이 오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 그죠? 원래 이런 식으로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나마도 투표 방식이 어떠냐면 1신분 전체 다 합쳐서 한 표, 2신분 전체 다 합쳐서 한 표, 3신분 전체 다 합쳐서 한 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게 1신분에서 찬성이 73 나오고 반대가 27 나왔어. 그러면 찬성이 이겼으니까 1신분은 그냥 찬성 한 표로 가는 거예요. 2신분도 그런 식으로 가고 3신분도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3부의 개최 왜 했어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요것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세금은 어차피 3신분에서 걷을 거야. 그럼 1신분, 2신분은 어차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 찬성하겠지. 그러면 1신분에서 찬성 한 표, 2신분에서 찬성 한 표, 3신분은 자기들이 낼 거니까 반대하겠죠. 그러면 반대 한 표. 그러면 2대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3신분이 투표 방식을 바꿀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신분이 지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3신분 대표를 2배로 늘려달라. 200명.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대표 투표가 아니라 실제 머릿수로 투표를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수별 투표로 가자.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신분에 100명,
20인분의 100명, 30인분의 100명이 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걷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1신분은 찬성 73, 반대 27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신분은 찬성 80, 반대 20이 나왔어. 그 다음에 3신분은 찬성 1명, 반대 99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치자고.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는 1신분 안에서는 찬성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는 찬성 한 표야. 여기 2신분도 찬성이 80표로 더 많이 나왔으니까 찬성 한 표고, 여기는 반대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반대 한 표고, 이래서 2대 1로 요거 그래서 찬성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를 두 배로 늘리자는 거야. 30분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30분을 두 배로 늘려요. 그럼 200명이죠. 그래서 투표를 해봤어. 그런데 한 명 대 199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머릿수별 투표는 뭔 얘기냐면은 대표 투표를 하지 말고 실제로 세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신분에서 반대가 1신분에서 찬성이 73명, 2신분에서 80명, 3신분에서 1명이죠. 그럼 몇 명이야? 154명이잖아요. 다 합쳤을 때. 그다음에 그러면 찬성이 154명이고요. 그다음에 반대가 여기는 지금 27명, 여기가 20명이니까 47명이죠. 그다음에 199명이잖아요. 그러면 246명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지금 다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머릿수에 따른 투표로 가자. 요걸 주장을 해요. 신분제에서 요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요게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1신분, 2신분 입장에서는 30분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기들이 투표해서 질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30분들이 이걸 거부당하고 나서 이거는 아니지. 지금 이건 우리를 완전히 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개무시하는 거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거는 필요 없다. 우리는 30분 만에 의회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회를 자기들끼리 따로 구성을 해요. 30분들끼리. 이해되시겠죠? 왜 따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냐면 일단 지금 요 투표 방식만 봐도 30분을 무시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더구나 이런 생각을 자극하는 글이 나와요. 엠마누엘 조세프 CAS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요. 30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요 책 제목이 이거 써야겠다. 그죠? 엠마누엘 조세프 CS라는 사람이 보통 CS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써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30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는데 30분이란 뭐겠어요? 평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30분이 평민이라는 걸 누가 몰라.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왜 이걸 책 제목으로 삼았냐면 프랑스라는 국가에 있어서 30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0분이 세금을 내죠. 근데 이 세금으로 모든 국가가 경영이 되잖아요. 30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1, 2신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던 의미 없는 거라고. 즉 CS 생각에는 세금을 내고 이 나라를 견디고 있는 30분들이 프랑스 자체라는 거지. 그래서 30분이란 무엇인가 저 책에서 하는 주장은 세금을 내고 있고 인구의 대부분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프랑스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나오고 나서 30분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 지금 3부에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30분들 개무시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짜 프랑스의 정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3부에 저거 필요 없는 거다. 우리끼리 의회를 만들어도 그게 진정한 프랑스의 의회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30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랑스니까. 그래서 저런 병신 같은 3부에 필요 없고 우리 진정한 프랑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30분들끼리 국민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10자루의 칼보다 한 자루의 펜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뒤바꿀 수 있는 책이나 글이 한 편이 발표가 되면 온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 책이 그런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30분이란 무엇인가? 우리 앞서서 미국 혁명에서도 그랬잖아요.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든지 패트릭 헬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것들이 데릭 퀘이를 영국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영국에 끝까지 저항해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자. 이런 결론을 얻어내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엠마누엘 조세프 CAS라는 사람이 썼던 30분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선부에 필요 없다. 우리들 30분이야말로 제대로 된 프랑스의 정체성이니까 우리들끼리 만드는 의회가 진정한 프랑스의 의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민회를 구성하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테니스 코트는 말 그대로 테니스 경기장이에요. 우리 학교에도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국민의회는 의회니까 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국민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 국민의회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걸 약속한 게 테니스 코트의 서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 30분들끼리 만든 국민의회에서 프랑스 전체가 지킬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 국민의회는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왕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극도로 빡이 치는 거죠. 3부회 때 그렇게 개무시해놓고선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우리가 국민들의 98%인데 우리끼리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걸 무력으로 해산하려 그래?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이 16세예요. 아유 참. 어쨌든 되게 부유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데 이 바스티유 감옥을 하필 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정치범들이 많이 갇혀 있어요. 무기고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반대하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여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달라는 거지.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파리의 여성들이 이제 베르사유 행진이라고 해서 빵값 상승에 저항하면서 이 빵값이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베르사유 행진을 하기도 하는데 베르사유 행진이면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베르사유 왕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C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요때 이제 또 다른 평민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방 농민들도 당시 영주들을 공격해서 봉건적인 의무를 규정했었던 문서를 소각하는 대공포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C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두 개 사건이에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거, 그다음에 파리의 여성들이 이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걸 어떤 대책을 요구하면서 왕궁의 어떤 베르사유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혁명의 분위기가 전국화되면서 이제 국민의회가 어떤 기존 귀족들의 봉건적인 특권을 폐지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의 이념을 담아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문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걸 발표하게 돼요. 이쯤 되면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혁명을 벌써 3개나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에서 혁명을 완성한 문서는 뭐였어요? 권리 장전이었죠. 그다음에 미국은요. 미국의 혁명을 완성하는 건 독립 선언문이었죠. 그다음에 프랑스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거 인권 선언문이에요. 요 세 개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오는 순서도 이대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입니다.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을 쭉 보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야 된다. 이걸 보통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왜냐면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될 권리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권리라는 거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군가가 제압하려고 하면, 압제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주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요거는 기존의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했었던 그런 어떤 정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모든 행동들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법치주의.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혹은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이죠. 그다음에 모든 어떤 사상과 의견들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담겨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요것도 보장하고 있어요. 요거를 꼭 적으셔야 돼요. 사유재산권. 요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일으킨 반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잘 들어보셔야 돼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건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이 시민들은 주로 상인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시위를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걸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게 정차가 뭐야? 그래서 정차가 아니라, 그죠? 어디 갔어? 그렇지. 정치에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세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동안은 세금을 어느 정도로 걷어야 될지를 결정할 때 혹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게 정치잖아요. 이 정치를 왕과 귀족들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이제 요걸 원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30분들 중에서도 가진 게 있는 재산께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일으킨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는 사유재산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해요. 미국의 권리장전이나 아니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은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30분들 중에서도 재산이 꽤나 있는 시민들이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오해를 푸셔야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진 게 꽤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 사유재산권이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어디서? 어디서 제정이 되겠어요? 국민의회에서. 그래서 중심 내용은 아직 왕을 몰아내지는 않아요. 입헌군주제고요. 그래서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왕도 헌법을 지켜야 되는 입헌군주제고요. 이미 본 적이 있죠. 그다음에 어쨌든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주도한 거기 때문에 선거권은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정치에 참여도 재산에 따라서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30분이어도 가진 게 없으면 선거권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 부여 이런 것들이 중심의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차이냐면 국민의회는 헌법만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헌법만 만드는 거고 이 헌법 아래 구체적인 법률이 있잖아요. 이 법률을 만드는 건 새롭게 구성하는 입법의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의회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도 보시면 될 텐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왕권이 약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이런 시민들이 주역으로 나서고 왕권이 약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주변 국가로 확산될 걸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변국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얘네들 다 뭐예요? 독일, 신성로마 제국 애들이에요. 신성로마 제국 애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우리나라까지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프랑스 혁명 세력을 우리가 깨 부셔주겠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 우리가 우리 혁명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들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 나라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막 굉장히 위기에 몰려요. 파리가 함락되는 위기까지 밀리지만 어쨌든 전국에 의용군이 일어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혁명은 이제 혁명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입법의회 대신에 국민공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 이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입법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건 혁명 세력들이 만든 의회고 법률이잖아요. 이걸 왕이었었던 루이 16세가 거의 다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의회 세력들, 혁명을 일으킨 세력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왕이 이런 식으로 혁명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즉 왕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민공회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국민의회, 입법의회까지는 왕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입법의회에서 다양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걸 왕이 거부하는 거죠. 결재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국민공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왕 필요 없다. 왕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왕이 없는 정치 형태로 가겠다라고 해서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공화정이기 때문에 국민공회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좀 더 급진적으로 이제는 예전에 우리 국민의회 때는 재산에 따른 선거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진 게 없으면 선거권도 안 줬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선거권, 즉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선거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공회에서 이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 가진 게 없어도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겠다. 이런 걸 시도를 하는데 실시되지는 못해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루이 16세를 이런 식으로 단두대에서 길로틴이라고 하죠. 단두대에서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루이 16세의 머리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이제 주변국은 실제로 위협을 느끼게 돼요.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냥 왕권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국민공회가 생기고 나서 아예 왕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저 혁명의 분위기가 우리나라한테도 오면 저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아니면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유럽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공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지금 프랑스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 분위기가 주변 나라로 확산될 걸 걱정을 해서 프랑스 빼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랑스는 이제 유럽의 왕따가 된 상태에서 주변 모든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군사력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뭘 실시하는 거예요?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징병제죠. 좋든 싫든 무조건 남자라면 다 군대에 가야 되는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혁명 세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모두가 혁명에 함께 서로 도와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혁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처벌하고 죽이는 그런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기관이 바로 공안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공안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혁명의 반대파에 대해서 무조건 제거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시행했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포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마치 옛날에 크로멜처럼. 그죠? 그래서 공포 정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이 되고요.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이 되면서 마땅히 이제 이끌 리더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총재들이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총재 정부가 성립이 됩니다. 5명의 총재가 이제 정치를 담당하게 되는 총재 정부가 성립이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